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3권 혁명 전야 이후락 정보부장의 등장. 누군가는 해야 했던 군대의 구조적 문제점을 개혁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단 송유찬 일군 사령관에게 모략이 쏟아졌다. 국회에서도 감사반을 보냈다. 개혁에 대한 이런 반발을 무난히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박정희 소장을 중심으로 참모진이 똘똘 뭉쳐 외부 압력에 대응했기 때문이었다. 송유찬은 별명이 석두였다. 그러나 그는 아랫사람의 직언과 발상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포용력이 있었다. 그는 부하인 박정희 참모장을 어렵게 대했다. 한 번은 헌병부장이 참모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송사령관의 결재를 받아 차량관리 책임자를 군법회의에 넘긴 적이 있었다. 이런 월권을 참을 사람이 아닌 박정희는 헌병부장을 불러 재떨이를 날린 다음 송유찬을 찾아갔다. 각하, 시정을 해주시든지 저의 사표를 받으십시오. 송유찬은 껄껄 웃으면서 말했다. 내가 워낙 결재를 많이 하다가 보니 그것이 그냥 묻어 넘어간 모양이구려. 송유찬 장군이 깐깐한 박정희 참모장을 휘어잡는 방법이 있었다. 그는 술고래였다. 정평이 난 박정희의 주량도 송유찬에 비할 바가 못됐다. 부하 30여 명을 상대로 독주로 대작을 한 다음날 아침에 송유찬은 칼날처럼 정시에 출근했다. 참모회의를 소집해놓고 결근한 자리가 많을수록 그는 다 안 나왔나? 라고 하면서 기분 좋아했다. 그때마다 여기 작전참모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는 최명신 준장이었다. 최 준장은 술을 전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열애였던 것이다. 박정희도 송장군과 마신 뒤엔 늦게 출근하곤 했다. 박정희는 오사단장 시절부터 총회해온 윤필용 중령을 1군 참모장 보좌관으로 데리고 있었다. 어느 날 그는 윤중령을 불러 조용히 부탁을 하는 것이었다. 기밀비에서 5만 환을 떼어서 최명신 방에서 기다리는 사람에게 건네주되 나는 전방 시찰 중이라고 전해. 그날 저녁 박정희 소장은 윤필용에게 이런 사연을 털어놓았다. 숙군 시절에 내가 서대문 형무소에서 조사를 받고 있을 때 아까 그 친구가 나를 신문한 헌병이었어. 내가 육사 중대장으로서 가르친 5기생이지. 나는 조사받지 않을 때는 취소실 문 쪽 바닥에 늘 꿇어앉아 있곤 했어. 아까 그 친구는 복도를 왔다 갔다 하다가 내가 꿇어앉아 있어 복도에서 보이지 않으니까 박정희 그 새끼 어딨어 하고 호통을 치곤 했지. 그 사람이 군복을 벗었는데 최명신이한테 돈을 얻으러 온 거야. 내가 직접 전해주자니 그 사람 얼굴을 보면 옛날 생각이 날 것 같아 자네를 시킨 걸세. 1군 참모장 박정희 소장의 당번병 박환영 하사는 제대를 하게 됐다. 박정희에게 저녁 인사를 하러 갔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환영아, 5급 공무원 정도의 월급을 받도록 해줄 테니 나하고 같이 있자. 박환영은 인간차별을 하지 않고 식구처럼 대해줬던 박정희의 권유를 거절할 수 없었다. 운전병 이탁원 하사도 일단 제대했다가 박정희의 권유를 받고 재입대했다. 두 사람 모두 박정희가 죽을 때까지 모시게 된다. 1959년 2월 송유찬 1군 사령관이 육군 참모총장으로 영전하고 유재흥 연합참모본부 의장이 그의 후임이 됐다. 유 중장은 박정희 참모장 등 부하들을 모아놓고 훈시를 했다. 이 훈시 가운데 우리는 김씨의 군대도 박씨의 군대도 아닌 국민의 군대이다 라는 대목이 있었다. 그 며칠 뒤 경무대에서 불충한 발언이다는 힐문이 내려왔다. 유재흥은 민기식 소장을 부사령관으로 임명한 뒤 1군 사령관으로 부임했는데 이번엔 자유당의 실력자인 이기붕 국회의장 쪽에서 반발했다. 민 장군이 선거 때 자유당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 무렵 군 상층부는 이미 정치 바람을 크게 타고 있었다. 당시 국방장관은 공군 참모총장 출신인 김정렬이었다. 하루는 웨인 넬슨이라는 미국인이 김 장관을 찾아왔다. 미국 중앙정보국, 즉 CIA 간부라고 자신을 소개한 넬슨은 CIA 서울 지부를 창설하러 왔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어리둥절해하는 김 장관에게 넬슨은 전임 장관인 김용우와 CIA 국장 앨런 덜레스가 함께 서명한 협약서를 제시했다. 한미 두 나라의 정보 협력에 대해서 규정한 문서였는데 김정렬은 이런 것이 있는 줄 그때 처음 알게 됐다. 넬슨은 이 협약에 따라 CIA 지부를 개설하고 이 기구와 상대할 한국 측 정보기관도 만들어줄 것을 요청했다. 김 장관이 이 문제를 이승만 대통령과 상의했더니 대통령은 내키지 않는 표정으로 CIA 지부의 창설을 허가하면서도 주의를 주는 것이었다. CIA는 못된 놈들이야. 조심해. 6.25 동란 중 CIA는 진해 근방의 한 섬을 차지해
특수부대로 훈련시키고 있었다. 이승만이 낚싯배를 타고 이 섬을 지나가자 미처 통보를 받지 못한 특수부대원이 발포하는 사건이 있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화가 난 대통령은 CIA 요원들을 추방시켜버렸던 것이다. 이런 배경을 알고 있던 넬슨은 CIA 요원들에게 외교관 특권을 제공해주고 자신들을 주한미군이나 미 대사관과는 다른 별도의 독립된 존재로 대우해달라고 요구했다. 김정렬은 CIA 지부를 미 대사관 안에 설치하고 요원들도 형식상 대사관 직원으로 등록하면 외교관 특권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넬슨은 독립기관 대우를 계속 요구하다가 결국은 대사관 내 설치로 낙착됐다. 이 이후 CIA 지부는 대사관의 한 부서로 위장하고 지부장은 대사의 특별보좌관이란 대외 직명을 갖게 됐다. 김정렬 장관은 CIA와 상대할 우리 쪽 정보기관을 창설하는 과정에서 이후락 소장을 발탁하게 됐다. 이후락은 군사영어학교 출신이고 박정희 소령이 군내 남로당 수사에 걸려 군복을 벗었을 때는 그의 뒤를 이어 육본 정보국 전투정보과장으로 일한 적이 있었다. 이때는 주미대사관에서 무관으로 3년간 근무하고 귀국해 일정한 직책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후락은 군내에서는 유재흥 장군 계열로 알려져 있었다. 유재흥 중장이 교육총본부를 창설해 초대 총장이 되었을 때는 그의 비서실장이었다. 김정렬의 회고록에 따르면 이후락은 미국 근무에서 귀국한 뒤 유재흥을 찾아가 보직을 부탁했다고 한다. 유재흥은 김정렬 장관을 찾아와 이후락을 써달라고 간청했다. 김정렬 장관은 그를 CIA 한국 지부장의 상대역으로 삼기로 했다. 우선 국방장관 직속으로 중앙정보부를 창설하고 이후락을 그 책임자로 임명했다. 인원은 6 해공군에서 뽑은 40명의 장교와 사병들로 구성하고 남산에 있던 연합참모본부 건물에 사무실을 냈다. (1959년 1월에) 공식적으로 발족한 이후락 소장의 중앙정보부가 처음에 한 일은 미 CIA가 넘겨주는 방대한 양의 정보 문서를 정리하는 것이었다. 정보부는 자료실을 설치, 공산권의 국가별 정보 분류를 시작했다. CIA가 제공한 공산권 정보를 정리해 이후락의 정보부는 매일 국방부 장관 비서실장에게 보고하고 비서실장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를 요약해 김정렬 장관에게 보고하는 체계를 세웠다. 정보부는 북한 측 정보를 정리해 CIA 측에 넘겨주고는 했는데 우리의 대북 정보망이 허약해 줄 것이 별로 없었다고 한다. 이후락은 중앙정보부를 79호실이란 암호명으로 부르자고 김 장관에게 제의했다. 김 장관은 이를 허락한 뒤에야 79라는 숫자가 이후락의 군번인 10079에서 딴 것임을 알게 됐다. 1958년 라오스에서 콩레 대위가 이끄는 좌익 쿠데타가 일어나 내전에 돌입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라오스에 국군을 파병해 우익 정권을 돕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다. 이후락 소장은 극비리에 라오스에 잠입해 우익 지도자 노사반 장군을 만나고 왔다. 김정렬 장관이 이후락을 데리고 이승만 대통령한테 보고했다. 이후락은 노노노 노사반 장군이 라고 더듬거려 김정렬이 진땀을 빼면서 도와줬다. 라오스 파병은 구상 단계에서 더 진전되지 않았다. 김정렬 장관은 또 국무회의 때 10분 정도 시간을 내 이후락으로 하여금 국제정세, 특히 동구권 정세를 보고하도록 했다. 박정희 정권의 3대 인물 박정희, 이후락, 김종필 세 사람은 정보장교였다는 공통점이 있고 국가 운영에서 정보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체험적으로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1959년 7월 1일 박정희는 서울 지역을 관할하는 육관구 사령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요 사이에 수도방위 사령부에 해당하는 요직이었다. 이해 겨울 박정희는 또 불을 냈다. 영등포의 사령부 건물 내 교육과장 사무실에서 난로 과열로 불이 나 사령관실, 참모장실, 고문관실, 작전정보처 사무실을 모두 태웠다. 다행히도 기밀 서류만은 건졌다. 팔짱을 끼고 불구경을 하던 박정희 소장은 관할 경찰서장이 옆에 와서 화인을 꼬치꼬치 묻자 신경질을 내면서 일격을 가해 벌렁 낮아빠지게 만들었다. 안면이 넓고 수완이 좋은 참모장 김재춘 대령이 뛰어다녀 이 화재는 언론에 보도되지 않고 조용히 넘어갔다. 서울을 위수지역으로 하고 있던 제6관구의 사령관은 상당히 정치적인 자리였다. 국회의원들과 권력층의 청탁이 많이 들어왔고 언론과 접촉하는 기회도 많았다. 박정희는 이런 대외적인 일들을 김재춘 참모장에게 주로 맡겼다. 그런 박정희도 부대 내에서 어려운 문제가 터지면 정치권에 부탁을 했다.
당시 대구 출신 신도환 의원은 자유당의 젊은 실세였다. 이승만 대통령과 이기붕 국회의장의 총애를 받아 반공청년단 단장, 대한체육회장 서리로 있었다. 어느 날 그가 묵고 있던 명동 사보이 호텔의 접수대에서 그의 방으로 전화가 걸려왔다. 육군 소장이 찾아왔다는 것이었다. 신도환은 최홍희 장군이 또 태권도 협회의 분규 타결 방안을 의논하러 온 것으로 생각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 들어오시오라고 해도 가만히 있어 신 의원이 문을 열었다. 작은 키에 깡마른 소장이 서 있었다. 눈매가 날카로웠다. 박정희는 방으로 들어와서 육관구 사령관 박정희라고 인사를 하더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부대에서 영관급 장교들이 부정사건에 연루돼 구속되었는데 그 사건은 자신과는 무관하니 선처해달라는 취지였다. 신도환은 기분이 나빴다. 태도도 당돌할 뿐 아니라 부하의 잘못을 상관이 책임질 생각은 하지 않고 혼자서 살 길을 찾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박정희는 자신은 대구가 제2의 고향이라 대구 출신인 신 의원을 찾아왔다고 했다. 신도환 의원은 듣기 싫은 말을 해주고 박정희를 돌려보냈다. 그 뒤 신도환은 대구에 있는 이군 사령관 최영희 중장에게 박정희가 어떤 사람이냐고 물었다. 최 중장은 아주 청렴한 군인이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신도환은 그 뒤 군 수뇌부 인사를 만나면 최영희 장군의 인물평을 전해주면서 박정희를 두둔했다고 한다. 신도환은 4.19 뒤 고대생 습격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았으나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5.16 뒤 소급 입법으로 신설된 혁명재판소에 의해서 법정 구속돼 20년형을 선고받고 8년 10개월을 복역했다. 1959년 가을 박정희는 자유중국 정부의 초청을 받고 여러 장성들과 함께 대만을 방문했다. 이들 장성은 경무대로 가서 이승만 대통령에게 인사를 한 뒤 서대문 경무대로 불리던 이기붕 국회의장 집에도 찾아갔다고 한다. 대만 시찰에서 돌아온 박정희는 이런 불평을 했다. 경무대엔 군 통수권자가 계신 곳이니 응당 가서 인사를 올려야겠지만 서대문엔 못하러 안내한단 말이야. 국회의장이 군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썩은 고목 같은 사람이 무슨 정치를 한다고. 팔팔한 새나무를 심어도 꽃이 필까 말까 하는 땅인데. 참모들이 각하 그만하십시오 라고 말리자 박정희는 내뱉듯이 말했다. 내가 군복을 벗으면 될 것 아니야. 이 무렵 즉 1960년 월간 잡지 사상계 1월호에 장교들을 자극하는 논문이 한편 실렸다. 미 상원 외교분과위원회가 콜론 연구소의 의뢰에 작성한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이란 제하의 논문이었다. 장교들이 관심을 가지고 읽은 부분이 있었다. 한국에서도 다른 나라의 예대로 군사 지배가 정당을 대체하는 사태가 있을 수 있는가? 그 가능성은 당분간 희박하다. 현재 한국군에는 정치적 신망이나 조직력을 가진 군인이 없다. 육군엔 야심가는 많이 있으나 지금까지 육군은 정부의 주인이 아니라 그 도구에 불과했다. 그것은 부분적으로 자유당 정부, 특히 이승만 대통령의 군부조종 기술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정적이 될 만한 사람은 실각당했고 강력한 독립성을 가진 지휘관은 냉대받았다. 만일 정부가 완전히 실패하게 되면 언젠가 한 번은 군부 지배가 출현하리라는 것은 확실히 가능한 일이지만 가까운 장래에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상상할 수 없다.